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투자 문제. 여러분들이 이 모든 그 방송 콘텐츠는 최소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를 제가 투자를 합니다. 다른 유튜브들은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연구 논문 쓰는 식으로 매일 8시간에 10시간 정도 투자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경청해서 들으시고 그리고 좋은 그런 정보나 지식을 활용하셔 가지고 여러분의 자산 운용이나 미래를 대비하는 데 도움을 받으셔서 경제적 자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루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은 소망을 갖고 하는 방송이니까 여러분이 가능하면 이제 잡담보다는 방송 콘텐츠에 집중해 가지고 들으셔서 제가 미처 강조하지 못한 부분도 여러분들이 찾아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조용한 혁명. 2026년 여름 무렵이면은 큰 변화가 또 진행되어 있을 것이다. 이런 내용이죠. 여러분 어제 다시 한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인공지능이 4차원 세계에 사는 우리들과 다른 또 하나의 존재 5차원적 존재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제 잭 클라크란 이 젊은 분이 그냥 엔스로픽 AI 여러분들 분야의 선두주자인 엔스로픽사에 좀 시니어 연구직에 있는 사람이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어제 잭 클라크 씨가 올린 글이 X에 상당히 화제가 됐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잭 클라크 씨의 글을 인용해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했는데 이 잭 클라크 씨가 공동 창업자네요. 엔스로픽사의 공동 창업자. 그런데 여기는 뭐 공동 창업자 코파운드나 이런 표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건물인지를 몰랐습니다. 공동 창업자라면 이야기가 다르죠.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까 AI 분야의 가장 선두주자의 공동 창업자가 AI 연구 전쟁에서 제1선에서 여러분들 한마디를 던지는 겁니다. 그게 더 무게가 있는 거죠. 더 무게가. 잭 클라크 엔스로픽사의 코파운더 공동 창업자입니다. 그러니까 AI 전쟁의 가장 최일선에서 무슨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아는 몇 안 되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봅니다. 특히 엔스로픽사의 이 또 다른 창업자는 실험 문제를 굉장히 오랫동안 여러분들 경고해 가지고 AI 업계에 조금 미움을 받는 사람이거든요. 잭 클라크 2026년 전망이 어제자 X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사 가운데 하나인 겁니다. 그래서 어제 다뤘지만 한번 짧게라도 한 번 더 여러분들 이 문제를 언급하고 넘어가야겠다. 겉보기에 평온한 일상은 기술적 특이점이 디지털심의 소리 없이 소용돌이를 은폐합니다. 우리가 피부로 느끼지 못하지만 이런 AI 분야와 관련된 기술적 특이점, 영어 표현으로 싱귤레리티를 하지 않습니까? 기술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그것이 바로 디지털 깊은 바닷속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뭐 과거에 몇 주가 걸렸던 그런 프로그래밍을 단 5분 만에 여러분 AI가 해결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잘 사용하려게 되면은 호기심이 있어야 되고 질문하는 능력을 가져야 되고 그다음에 적절한 시간을 투자할 때 AI의 능력을 본인이 잘 사용하고 할 수가 있다. 이런 내용도 살펴봤고 그다음에 중요한 표현이 2026년 여름이 되면 프론티어 AI를 사용하는 이들은 그렇지 않은 이들과 평행세계에 사는 것처럼 느낄 것이고 이것은 단순한 느낌을 넘어서 실질적인 격차가 될 것이다. 기술을 선점한 집단과 낙오된 집단 사이의 세계관 분리는 돌이킬 수 없는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그래서 이 새벽에 진행하는 이 학습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시대 변화를 계속해서 읽는
그런 노력을 해서 여러분과 거의 실시간으로 최신 정보와 이런 지식을 공유할 필요를 더더욱 느끼는 거죠. 2026년 여름 정도면은 임계점을 돌파할 정도로 활용하는 자와 활용하지 못하는 자 사이의 격차가 이렇게 커지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오늘 이제 어제 이 내용을 이런 엔트로픽사의 공동 창업자라는 것을 제가 몰랐기 때문에 그냥 시니어 연구자인 같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공동 창업자 이야기이기 때문에 좀 더 무게감을 두고 한 번 더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아카시 굽타라는 이런 종류의 유튜브와 이런 팟캐스트를 운영하는 상당히 이렇게 이름이 있는 분 같네요. 본인의 편지를 레터를 받아본 사람이 3만 명이 넘으니까 이분이 이제 이게 갖고 있는 의미를 한 번 정도 더 이야기했네요. 여기서 제가 알은 겁니다. 아카시아 굽타의 글을 읽다가 엔트로픽사의 코파운더가 2026년 정도가 되면은 세상은 매우 달라져 있을 것이다. 이런 게 대해서 논평을 한 겁니다. 논평을 제가 읽고 한 번 정도 더 오늘 공동 창업자 이야기를 강조했는데 이분이 한 내용은 앞의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요약 정리하지만 보이지 않는 거대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모든 변화는 디지털 공간 안에서 AI 시스템이 서로 주고받는 데이터를 통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 보이지 않는 거대한 변화. 그리고 생산성 향상이란 것이 폭발적인 것 같다. AI가 돈이 되겠냐? AI가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겠냐? 그거는 이미 증명이 끝났다는 겁니다. 과거에 전문가가 몇 주 동안 매달려 했던 복잡한 작업을 이제는 AI를 활용해 단 몇 시간 안에 끝낼 수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개인의 업무 속도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빨라졌습니다. 인당 생산성이 엄청나게 증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규로 사람들을 뽑아야 될 이유가 많이 줄어들어 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호기심, 시간, 질문하는 능력 이런 부분들이 AI를 활용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그런 능력 같고 과거에 가상화폐 열풍은 관심 없는 사람들의 큰 영향이 없었지만 AI 경제는 우리 실생활의 모든 부분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관심을 갖든 말든 간에 AI가 지배하는 새로운 세상은 이미 우리 곁에 성큼 다가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분들 이 부분들을 이제 이분의 이야기 거대한 변환 이런 부분을 읽고 오늘 두 번째 조용한 혁명입니다. 18개월 안에 10년치 진보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18개월마다 10년치 정도 과거의 10년치 정도의 진보가 어느 분야에 이루어지느냐 로봇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로봇 분야에 로봇의 두뇌를 AI 모델을 탑재하는데 과거의 로봇 발전 속도의 10년치가 18개월 안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소프트웨어 2.0 기존 판을 뒤엎다. 여러분 핵심적인 아이디어가 뭐였습니까? 소프트 1.0은 프로그래머가 하나하나 이런 코딩을 전부 다 여러분들 명령어를 집어넣어 가지고 짭니다. 그런데 소프트웨어 2.0은 뭐죠? 목표를 주면은 AI가 직접 여러분들 최적화를 통해 가지고 최종 코드 결과를 여러분들 제시하는 거죠. 2.0은 데이터와 목적을 설정하고 최적화 알고리즘을 통해 신경망의 가중치를 자동으로 찾아내는 방식입니다. 어제 그거를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수동 코딩 방식 매뉴얼 코딩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거는 모든 프로그래머가 일일이 다 이런 프로그램을 짜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로 이름 전환되고 있습니까? 파운데이션 모델 기반 방식으로 파운데이션 모델 기반 방식은 영어 표현으로 AI Assisted Coding 혹은 오토매틱 코딩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매뉴얼 코딩이 아니고 오토매틱 코딩으로 들어가게 되면 오토매틱 코딩은 목표를 주면 이런 목표에 맞춰서 인간보다 훨씬 더 최적화 옵티마이제이션을 통해서 최종 프로그램 결과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 아카시 굽타라는 분이 짧게 표현하는 겁니다. 지금 코딩하는 방식이 바뀌면서 로봇 분야에서 혁신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중국산 로봇이 이런 360도 회전하는 로봇들이 이런 군무를 하면서 가수하고 같이 여러분들 뛰면서 이런 게 나오는 거죠. 인공지능 분야의 대규모 언어 모델이 로봇 분야를 완전히 기존 질서를 다 무너뜨리는 겁니다. 로보틱스의 병목 현상이었던 수동 코딩이 파운데이션 인공지능 기초 모델을 통한 효율적인 학습으로 대체되면서 산업의 가치 중심이 하드웨어에서 범용지능으로 급격하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얼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동 코딩이 여러분들 가능해지면서 AI 기초 모델을 이용해 가지고 미국의 정권사 가운데서 중소형 정권사들이 개발자를 채용할 필요가 없는 다르게 하면 코딩 지식이 제로가 되는 겁니다. 비용이.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혁신으로 대형 회사들을 압박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을 한번 내보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AI 거품은 이제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장 지식들을 이렇게 보면은 야 이게 생산성 돈벌이에 어마어마하게 도움이 되는 겁니다. 인공지능이 직접 물리적 행동을 제어하는 시대가 열림에 따라서 6개월 단위의 빠른 소프트웨어 혁신 주기를 타는 기업들이 시장을 주도하게 될 것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은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그 자체가 비용이 여러분들 거의 제로에 수렴하니까 기계가 이런 만들어 주니까 그 내용을 여러분들 오늘 로보틱스 산업은 그동안 모든 로봇의 행동을 일일이 프로그램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시간도 많이 들고 그다음에 돈도 많이 드는데 AI 기본 모델 파운데이션 모델을 등장으로 18개월 만에 10년치의 진보를 이루게 된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셔츠를 접는 로봇이 수건을 접으려면 처음부터 다시 학습을 해야 되지만 이제는 시각, 언어, 행동, 인공지능 기초 모델을 통해서 50회에서 100회 정도의 시연만으로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게 된 것입니다. 이 같은 데이터 요구량의 1000배 감소는 주문형 프로그램에 걸리던 수개월의 시간을 며칠의 미세 조정으로 단축시켜 상품 출시 일정을 획기적으로 줄입니다. 엄청난 거죠. 그래서 이런 AI 분야가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모든 교육부터 시작해 전부를 다 재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투자 기회들이 참 많이 생길 것 같고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과거에 수동 코딩을 할 때 비해가 시간이 얼마나 줄었냐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스타트업의 최소 실행 가능 제품 개발 기간이 수동 코딩 과거에는 6개월 걸렸는데 AI 기반 코딩 자동 코딩은 6주밖에 안 걸리는 겁니다. 시간이 75% 줄어든 겁니다. 코드 요약 및 분석도 3분 걸리던 것을 12초로 줄인 겁니다. 생산성 향상이 90% 이상 일어난 겁니다. 애플리케이션 현대화도 수개월 전에 8주에 걸리던 것을
수개월 걸리던 것을 8주로 절약한 겁니다. 70에서 80 정도 생산성 향상이 일어난 겁니다. 수동 코딩으로는 개발자가 수백 시간이 투입해야 되지만 AI가 80% 정도로 자동 처리해버리고 20%만 여러분 투입하면 해결되도록 이렇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안 뒤집어지겠습니까? 그래서 개발자 수요가 현저하게 줄어드는 겁니다. 이렇게 딱 통계로 보면은 시대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게 거품인지가 다 나오는 거죠. 재무 대시보드 앱 개발 아마 개인 금융 도구로서 재무 분야의 대시보드를 앱을 개발하는데 과거에는 수주에 수개월 걸렸던 것을 AI 기반으로 2, 3일이면 되는 겁니다. 80에서 90% 정도의 생산성 향상이 있는 거죠. AI Q&A 도구 클론 수동 코딩에 수개월이 걸렸는데 AI 기반으로 2시간 정도가 걸린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뒤집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개발 시간을 여러분들 90% 50% 60% 여기 대규모 산업 프로젝트 반복적 버그 수정 및 문서화로 지연이 되는데 AI 자동은 전체 개발 시간을 55% 감소하니까 산업 전체로 보면 1000년 정도를 절감할 수가 있는 겁니다. 1000년 정도를.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직업들이 앞으로 없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방송 중에 자주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확실하게 감은 못 잡겠는데 뭔가 대단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고 인류 역사상 이렇게 거친 변화의 시대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 그 시대가 어마어마한 시대였구나 그렇게 느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수동 코딩에서 AI 자동 코딩으로의 전환은 단순한 도구의 변화를 넘어서 아이디어에서 실현까지 시간을 획기적으로 압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로보틱스 산업의 10년의 발전을 18개월로 줄인 것 같이 소프트웨어 개발 전 분야에서 기하급수적인 성장이 가속화될 것으로 봅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뭐하고 또 연결됩니까? 투자하고 연결되는 거죠. 기회를 잡아야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게 반도체 투자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반도체 투자하고. 뭐 그냥 대단한 변화다 이게 아니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반도체 투자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어제 큰 뉴스가 있었습니다. 엔비디아가 잠재적 경쟁자로 부상하고 있던 추론 분야에서의 선두주자인 스타트업 기업을 인수해버렸습니다. 20조 정도를 투입해 가지고 엔비디아가 글로크를 인수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글로크 똑똑하게 생겼죠. 글로크의 창업자이자 CEO 가장 추론 분야에서 인기 있는 그런 칩을 개발한 겁니다. TPU, LPU의 창조자 AI 칩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2027년까지 AI 컴퓨터 분야에서 성능을 2배 정도 늘리는 것. 글로크입니다. 글로크. 이 글로크입니다. 오늘 글로크는 엔비디아와 합병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글로크의 추론 능력 이런 AI 분야에서 크게 대변하게 되면은 한 분야가 훈련 분야입니다. 훈련. 모델을 훈련하는 거죠. 훈련에는 주로 뭐가 쓰입니까? 엔비디아의 히트 작품이자 주력 제품인 GPU 그래픽 여러분들 칩이 쓰이는 거죠. 그런데 추론 분야는 GPU처럼 그렇게 여러분들 성능이 높은 게 필요 없는 거죠. 추론이라는 것은 다르게 하면 우리가 질문 던지면 답변 생성해가 여러분들 답변을 주는 겁니다. 추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서비스하는 것은 대부분 다 추론 분야죠. 이 인플루언스 테크놀로지 분야에서 글록이라는 회사가 아주
글로크라는 회사가 아주 앞장선 겁니다. 그 회사를 그냥 인수해버린 겁니다. 저는 이게 한국의 추론 전문 반도체 회사들에게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아요. 그거를 제가 오늘 준비하는 것을 깜빡 잊어버렸네요. 한국의 여러분들 반도체 칩 회사들이 GPU 외에 그 소위 이 그 작은 시장인 추론 시장을 겨냥해 가지고 한국에 많은 그런 추론 전문 반도체 설계사들이 있는데 그 회사들한테도 큰 사건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초강자가 여러분들 그냥 1등 기업을 인수해 버린 겁니다. 입지가 한국 기업들도 입지가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여기 보시죠. 여기서 이제 추론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반도체 AI 분야에서 추론이라는 것은 뭘 이야기한 거 하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챗봇을 쓸 때 질문 던지면 답을 주는 겁니다. 답을. 그 답을 얼마나 빨리 주느냐 또 여러분들 뭐 끊기지 않고 계속 주느냐 이런 능력이 중요한 거죠. 여기 보시죠. 엔비디아 추론 전용 칩 설계사인 글로크 인수. 글로크의 핵심 제품인 LPU 랭귀지 프로세싱 유니트는 특정 목적 특히 대규모 언어 모델의 추론을 극대화하게 설계된 일종의 주문형 반도체입니다. 가장 빠른 답변 생성과 응답에 특화된 칩입니다. 그냥 여러분 추론이라는 것은 학문적 추론하고 달리 그냥 질문 던지면 답 주는 겁니다. 빠른 답을 주면 더 좋겠죠. 그게 핵심입니다. 둘째, 실시간 추론에 특화된 엔진 XPU는 초저지연 질문에 대한 답변 속도가 아주 빠릅니다. 글로크가 여러분들 지연 속도가 굉장히 낮은 선두주자입니다. 일관된 성능, 답변이 끊기지 않고 마치 스트리밍처럼 실시간으로 쏟아나오는 토큰 스트리밍 기능이 강력한 경쟁력이 바로 글로크입니다. 잠재 경쟁자를 그냥 인수해 가지고 엔비디아가 훈련도 1등 추론도 1등 그렇게 여러분들 시장을 재편해 버린 겁니다. 큰 사건입니다. 전윤아님 고맙습니다. 셋째, 엔비디아는 단순히 칩을 파는 회사가 아니라 엔비디아의 통신망과 소프트웨어를 통해 훈련, 통신, 추론을 하나로 통합을 해버린 겁니다. 넷째, 고객 입장에서 학습은 GPU로 빠른 서비스는 글로크 칩으로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거대 플랫폼을 만나게 됩니다. 경쟁사가 따라오기 힘든 강력한 진입장벽을 구축한 것입니다. 이게 핵심 포인트인 겁니다. 잠재적 경쟁자를 인수해가 싹을 잘라버린 겁니다. 다섯째, 고객들은 디지털 레이어에서 처리 속도가 비약적으로 빨라져 사용하는 모든 앱과 서비스인에게 한 차원 도약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대개 질문 던지고 시간이 좀 걸려서 짜증나지 않습니까? 그걸 굉장히 신속하게 여러분들 한 엔비디아 플랫폼에서 전부 다 해결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인수합병인 겁니다. 일곱째, 2026년에는 이 같은 시스템 덕분에 AI 반응 속도가 인간의 대화 속도를 넘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거의 실시간으로 되는 겁니다. 20조짜리 여러분들 딜을 한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오늘 미드나잇 캐피털이라는 자산운용사에서 좋은 글을 하나 발표한 겁니다. 이번 엔비디아의 글로크 인수합병이 뭘 뜻하는지 그런데 반도체 분야를 이해할 수 있는 데는 아주 좋은 그런 자료를 제공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를 가지고 지금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엔지니어가 아니기 때문에 상세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공부하면서 계속 지평을 넓혀가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반도체 분야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나도 이 분야에 여러분들 전문가가 아니지만 공부를 하는 의미에서 여러분과 함께 학습을 해야겠다 이렇게 본 겁니다. 여러분 이 보시죠. 엔비디아가 지향하는 것이 AI 팩토리입니다. AI 공장. AI 공장인데 여기에 워크플로우라는 겁니다. 이거는 주로 업무 흐름입니다. 데이터를 모으고
그다음에 준비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하는 것처럼 AI 모델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서비스를 개시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이 훈련 분야에는 엔비디아의 GPU가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한 겁니다. 그런데 이 분야는 좀 취약한 겁니다. 이 분야의 시장을 추론 시장을 먹기 위해서 한국 업체들뿐만 아니고 수많은 업체들이 뛰어든 겁니다. 그걸 싹을 잘라버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번에 뭘 인수했는가 하니까 이번에 여러분 글로컬한 회사를 여기에 추론 분야에서 인플루언서죠. 추론 분야에서 1등하는 회사를 인수해 가지고 전체를 다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바뀐 겁니다. CPU, GPU, DPU, 인프런스 중 ASIC, QPU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보시면은 작업을 잘게 나누어 각각의 최적화된 엔진에 맡긴 뒤에 이거를 다시 하나의 통합된 AI 팩토리를 결합한 것이 엔비디아 젠슨 황의 전략입니다. 작업을 다 자르는 분야에 특화된 엔진을 전부 다 내재화하는 겁니다. 전부 다 엔비디아 안에 CPU도 갖고 GPU도 갖고 DPU도 갖고 다 자기 회사 안에서 다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업무를 잘게 나누어 가지고 각 업무를 최대한 잘 수행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엔진인 그런 GPU, CPU를 다 내재화, 자사가 다 보유하는 겁니다. 학습, 모델을 훈련시키고 미세 조정하여 지능을 높이는 것이고 서비스 추론 이번에 인수한 겁니다. 질문에 대해 답변을 생성하고 가장 적절한 결과를 도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접하는 것은 AI 모델 훈련한 것은 우리는 경험하지 못하고 우리는 4번을 주로 경험하죠. 그래서 어떤 AI 모델은 답변을 주는데 빠르지 않습니까? 그걸 더 빨리 하기 위해서 이제 이번에 인수를 해버린 겁니다. 인수를. 이렇게 여기 CPU도 엔비디아가 자체 상품을 갖고 있고 GPU도 갖고 있고 DPU도 갖고 있고 이번에 이제 인프런스 특화형 칩을 가장 잘 생산하는 글로컬한 회사를 인수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CPU는 전체 지휘자 오케스트레이터, GPU는 훈련용 병렬 수학 엔진, DPU는 데이터 이동 및 보안 전문 칩, 인프런서 ASIC는 결정능 추론 엔진, XPU는 실시간 스트리밍 엔진 이 두 분야에서 여러분들 특화된 그런 글로컬한 회사를 반도체 설계사죠. 인수해버립니다. 20조에. 그죠? 어마어마한 거죠. 1년 전에 비해서 이런 더블로 인수해버린 겁니다. CPU 이거는 인텔이 잘 생산했죠. 뭐 자체 그것도 여러분들 엔비디아도 갖고 있고 GPU 훈련 주로 훈련입니다. 추론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이거는 DPU는 네트워킹 관련된 칩이고 XPU 글록 실시간 추론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고 이렇게 이제 그 밑에 이제 인프라가 뭐 이제 이걸 뒷받침하는 그런 렉이라든지 메모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이제 주요 반도체 기업들은 GPU 분야는 엔비디아, CPU 분야는 AMD, 인텔, DPU 분야는 브로드컴, 마블, ASIC에는 브로드컴, 마블, 구글, 모바일은 퀄컴, ARM, ARM이라고 하죠. 장비 파운드리는 TSMC, ASML, 어플라이드 머티리얼, 차세대는 에스트리아 랩스. 이걸 여러분 모두 다 우리가 기술적으로 어느 기업이 여러분 가장 앞설지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 섹터 ETF를 사면 되는 거죠. 엔비디아가 GPU는 SMH라는 반도체 섹터 ETF는 21%를 보유하고 있고 SMHX가 22%를 보유하고 있고 그다음에 운용 수수료가 좀 싼 SOXQ는 12% 정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자산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그런 투자 항목 중에 하나가 반도체 섹터 ETF입니다. 가장 유명한 것이 반에크그룹의 SMH, 그다음에 SMHX, 그다음에 SOXQ, 운용보수료가 비교적 좀 싸죠.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여러분들이 뭐 하나도 될 수 있고 또 더 공격적인 사람은 두 개도 다 될 수 있고, 저는 옛날에는 XOXQ를 갖고 있었는데 수익률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다 청산하고 SMH하고 SMHX는 제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겠습니다. 반도체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반도체 투자를 여러분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AI 혁명의 최대 수혜자는 뭐 반도체 혁명에서 청바지 장사를 사야 되는 거죠. 꽃갱이 장사를. 반도체 섹터에 투자한 겁니다. 다시 여러분 오늘 한 번 더 보시죠. 엔비디아하고 글로크, 오늘 여기에 자산운용사의 쉐이 볼루라는 분이 이번에 엔비디아가 글로크를 인수한 의미를 전문가답게 잘 소개를 했네요. 퓨처 에퀴티라는 아마 작은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그런 자산운용사 같습니다. 자산운용사. 2025년 12월 24일에 발표된 엔비디아의 글로크 인수는 AI 업계의 판도를 바꾸는 역사적 사건입니다. 큰 사건인 거죠. 그래서 아마 내일 한 번 더 분석해 보겠습니다. 한국의 반도체에서 추론 특화형 칩 설계사들이 뭐 대여섯 개 있는데 이 회사들도 타격을 받을 것 같아요. 200억 달러의 보험료다. 엔비디아는 현금 200억 달러를 지불했지만 이를 통해 미래에 발생할 수 있었던 수천억 달러 규모의 경쟁 위협과 시장 점유율 하락 리스크를 단번에 해결해 버렸다. 추론 경제학입니다. 엔비디아는 더 이상 칩 제조사에 머물지 않고 AI 비즈니스의 진짜 돈줄인 실행 시점을 장악하려고 합니다. 추론 과정의 이름 실행 런타임, 고객들이 챗봇을 이름 사용할 때 질문을 드리고 답을 받는 그 부분까지 다 장악하는 겁니다. AI 모델 학습은 한 번의 거대한 이벤트지만 추론은 서비스가 운영되는 내내 발생하는 일종의 구독형 매출입니다. 글록의 기술은 토큰당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춥니다. 엔비디아는 이것을 자사의 AI 팩토리 아키텍처에 통합해서 고객들이 엔비디아 인프라 위에서 가장 저렴하고 빠르게 AI 서비스를 만들려고 하는 전략입니다. 여러분 전부 다 이걸 다 차지하는 겁니다. 하나도 놓치지 않고 모든 기업들은 핵심 부가가치 영역을 자기 회사 내부에 두려고 하죠. 그건 내재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재화. 그래서 이걸 사버린 겁니다. 이번에 여러분 이 부분이 좀 약한 부분을 혼자서 노력해서 가온 게 아니고 그냥 업계 최고 기업을 좀 비싼 값으로 사버린 겁니다. 글로크는 엔비디아의 GPU 없이도 고성능 AI가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한 가장 강력한 대안 중 하나였습니다. 구글이 여러분들 자체 추론 특화 AI 칩을 만들었죠. 그게 TPU입니다. 텐스 프로세싱 유닛. 구글 TPU의 핵심 설계자인 조나단 로스가 만든 글로크는 구글의 TPU의 초기 핵심 멤버들이 나와서 글로크를 만든 겁니다. 회사를. 그 회사를 통으로 인수해버린 겁니다. 지연 시간에 민감한 영역에서 엔비디아의 불가피성을 흔들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엔비디아를 위협할 수 있는 존재였던 거죠. 이번 딜은 잠재적 경쟁자가 시장의 주류로 올라서기 이전에 그 기술과 인력을 통째로 흡수함으로써 고객들이 엔비디아 생태계 밖으로 나갈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결정론적 추론. 실시간 AI 서비스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연 속도하고 일관된 응답 속도입니다. 글로크의 칩은 방대한 양의
SRM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프로세스 옆에 바짝 붙여 놓습니다. 덕분에 응답 속도가 들쭉날짜고 항상 일정합니다. 음성 비서 실시간 통역 AI 에이전트처럼 0.1초의 지연도 용납되지 않는 영역에서 그로크의 기술은 엔비디아의 GPU 유연함을 보완할 완벽할 퍼즐 조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자사 내에 핵심 기능 훈련 및 추론 기능을 모두 다 여러분들 내재화하는 데 성공한 겁니다. 내재화. 어마어마한 거죠. 떼돈을 벌었을 겁니다. 이 사람들이 부자들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겠죠. 대단한 그런.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런 분야에 우리가 특정 기술이 얼마만큼 뜰지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퀄컴이 잘할지 인텔이 잘할지 AMD가 잘할지 엔비디아가 잘할지 마블이 잘할지 뭐 이거 알 수가 없는 거죠. 브로드컴이 잘할지. 그래서 반도체 섹터는 우리가 전문 엔지니어가 아니면은 반도체 섹터 ETF에 투자하는 겁니다. ETF에 이런 투자를 해가지고 과실을 수익하는 겁니다. 이 SMH나 SMHX 같은 경우는 최소 25% 성장할 겁니다. 잘하면 30%도 성장할 수 있는 거죠. 어마어마한 성장을 낳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산 포트폴리오에 반드시 포함돼야 될 것이 반도체 섹터 ETF를 투자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고 노력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큰 고민할 게 없습니다. Simple is best. 그냥 반도체는 AI의 청바지다 이렇게 보면 되시고 AI 혁명의 이런 꽃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뭐 어느 AI 혁명이 어디로 튈지는 알 수가 없으니까 공부는 하겠지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반도체 섹터 ETF에 검증된 역사적으로 검증된 부분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이 포트폴리오를 20에서 30% 정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자기 포트폴리오 가운데. 그래야 과실을 수행할 수 있고 그다음에 AI 혁명이 발전할 때마다 그냥 앉아서 돈을 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가장 안정된 투자입니다. 물론 변동성이 있지만 5년에 10년 정도 여러분 장기 투자를 하면 전혀 변동성은 문제가 없습니다. 자, 다음은 여러분들 반도체 섹터에 대한 투자에 이어가서 난공불락의 투자입니다. 난공불락의 투자.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난공불락 이 투자에서 난공불락의 이름 요새와 같은 투자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머니 오아 데트가 이분이 여러분들 스테판 박사입니다. 이분입니다. 스테판 박사, 이 지오바니 박사입니다. 이 비트코인 가격 데이터를 가지고 이분이 몇 법칙 거듭 제국의 법칙을 찾아냈고 이걸 발전시킨 분이 천체 물리학 박사인 이 스테판 박사입니다. 스테판 박사가 여러분들 글을 올린 겁니다. 이렇게 스테판 박사가 I was in the supercomputer industry for 3 decades. 천체 물리학 박사인 걸 알았는데 30년 동안 슈퍼컴퓨터 분야에 종사하신 분인 겁니다. 스테판 박사가 이 스테판 박사가 여러분들 이런 글을 올린 겁니다. 왜 이 글을 올냐. 닥터 칼림 카라는 사람의 글을 읽고 논평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 보시죠.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모든 기업은 생존과 번영을 위해 자신만의 특별한 혜자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투자 관련된 보고서를 읽다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영어 단어 가운데 하나가 모트라는 단어입니다. 모트. 이 단어가 우리 한국인에게 별로 익숙한 영어 단어가 아닙니다. 모트는 혜자입니다. 혜자. 혜자도 익숙한 단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중시의 성을 보시게 되면은 중시의 성을 둘러싸고 있는 적이 다가설 수 없도록 만드는 물이 차지 있는 곳을 우리가 혜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모든 기업은 혜자를 만드는 겁니다. 다른 기업들이 여러분들 침략할 수 없도록. 어쩌면은 기업의 생존과 번영을 향한 여러분들 노력은 모두가 자신만의 혜자, 경쟁사가 감히 넘볼 수 없는 혜자를 만드는 겁니다. 혜자를. 오늘 여기에 닥터 칼림 카라는 분이 하버드 대학교에 공부한 통계학자네요. PhD입니다.
이분이 여러분들 한 말씀을 하셨는데 뭐 특별한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까 경제학은 기본이 이렇습니다. 초과 이유는 없다는 겁니다. 당신이 물건을 팔아가지고 돈을 많이 남기고 있으면 경쟁자는 절대 그걸 용납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 세상 만사는 전부가 다 초과 이윤이 소멸되는 역사인 겁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이 정신 바짝 차리가 이러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안 하면은 삼성전자가 누리고 있는 초과 이윤이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게 경제학의 이름도 기본 가운데 기본인 겁니다. 초과 이윤은 장기적으로 허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걸 갖기 위해서는 남이 절대 못하는 혜자를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The single most revolutionary idea in my economic education 하버드 대학에 공부할 때 내가 갖고 있는 가장 혁명적인 그런 아이디어를 누구와 함께 배웠느냐 하버드 대학 경영대학원의 마이클 포트 교수와 함께 배웠다. 그런데 뭐 마이클 포트 교수와 함께 배우지 않더라도 그냥 경제학의 101 원론 듣는 사람은 다 머릿속에 그냥 박혀 있는 겁니다. 초과 이유는 없다. 그래서 경쟁이 필요한 것이고 경쟁은 피를 말리는 것이다. 경쟁은 낭만이 아닌 겁니다. 경쟁에서 없어지게 망하는 겁니다. 그걸 유시가 안 망하려면 혜자를 만들어야 돼. 혜자가 기술 혁신인 거죠. 남이 따라올 수 없는 그 이야기를 이렇게 크게 하는 겁니다. 완전한 자유시장 경쟁은 이윤을 끊임없이 깎아먹는 부시성 상과 같습니다. 이윤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 독점적인 독보적인 제품을 만들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제약 없는 경쟁은 이윤을 가차없이 침식하는 부식성 상과 같습니다. 머무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흐르고 모든 것은 변하는 겁니다. 한국인들은 어마어마하게 운이 좋았던 겁니다. 엄청나게 운이 좋았던 겁니다. 남들이 잠을 자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이 잠을 자고 모두가 잠을 자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여러분들 나라를 건설할 수 있던 겁니다. 오래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전부가 다 사라지는 겁니다. 경쟁자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혜자 에코노믹 모트를 구축하는 데 실패한 기업이라면 초과 수익은 결국 지속되지 못합니다. 결국 수동적 투자의 수익률이 바닥 수준으로 수렴할 때까지 경쟁에서 이윤을 깎여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군산 여러분들 GM 공장이 폐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미공단의 여러분들 많은 기업들이 베트남으로 가고 다 폐허가 된 겁니다. 여러분들 석유화학공단이 다 여러분들 문을 닫는 겁니다. 그렇게 모든 것은 다 변하는 겁니다. 창고에 치저가 계속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고함치고 여러분들 뭐 시위하고 이러면 임금 올려봐야 다 소용이 없는 겁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현존한 자산 가운데 난공불락이로 불릴 정도로 혜자를 구축하는 데 성공한 비트코인에 관한 자산이 없습니다. 비트코인 사세요. 비트코인 사셔야 되는 겁니다. 혜자 측면에서 비트코인만한 게 없는 겁니다. 누가 이런 강연들은 미쳤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오케이 미쳤다고 생각해도 관계없습니다. 현존한 자산 가운데 난공불락으로 불릴 정도로 혜자를 구축하는 데 성공한 것은 비트코인밖에 없는 겁니다. 8만 불 7만 불 이렇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싼 거죠. 에코노믹 모트 경제적 혜자가 없으면 그냥 죽는 겁니다. 그냥 나라고 기업이고 다 마찬가지인 겁니다. 여기 보시죠. 그거를 쓴 겁니다. 이분이. 이 여러분들 하버드 대학에서 통계학 박사를 하신 분 이야기를 읽고 내가 30년간 슈퍼컴퓨터 업계에 있었는데 내가 당신한테 한마디 하겠다. 무슨 말이냐. 저는 30년 동안 슈퍼컴퓨터 업계에 종사하면서 최고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결합해 경쟁자가 넘볼 수 없는 혜자를 구축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오늘날 거대 AI 기업들이 하드웨어 모델 확장 전용 에이전트 개발을 통해 자신들만의 혜자를 구축하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엔비디아가 글로컬을 왜 인수합니까? 혜자를 구축하기 위해서. 엔비디아가 이런 20조를 주고 이런 글로컬한 이런 신생기업을 왜 인수합니까? 추론 분야가 자기들이 약점인데 그걸 치고 들어온 사람을 그냥 사버린 겁니다. 왜? 혜자를 만들기 위해서. 비트코인은 세계에서 유일한 제타 스케일 작업 증명 코인으로서 그 어떤 암호화폐보다 압도적인 보안성과 가치를 지닌 거대한 혜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수백 번 여러분들 읽어드려도 여러분들
지나친 법이 없을 때면 중요한 이야기를 스테파노 박사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30년간 슈퍼컴퓨터 업계에서 일을 했는데 비트코인만한 해자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예? 비트코인은 세계에서 유일한 제타스케일 작업 증명 코인으로서 그 어떤 암호화폐보다도 압도적인 보안성을 지닌 거대한 해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 비트코인은 오픈소스인데 불구하고 극도로 분산되어 있고 전문화되어 정부조차도 이를 막을 수 없는 난공불락의 해자입니다. 현재 전통적인 슈퍼컴퓨팅 기술은 엑사스케일 단계에 머물러 있지만 비트코인은 그보다 이런 수십배 많은 제타스케일 영역까지 이미 진출했습니다. 혁신적인 기술은 막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여야 되고 인류 역사상 최초의 과학적 화폐표인 비트코인을 채택하자면 뒤처지게 될 겁니다. 개인한테도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난하게 될 거다 이 이야기인 겁니다. 예, 여러분들이 보시죠. 나는 여러분들 이분이 스테판 박사가 슈퍼컴퓨터 업계에 30년 계신 걸 몰랐거든요. 예, 그 내공이 여기서 나오네요. 예, 여러분 이 보시죠. 예. 비트코인은 전통적 슈퍼컴퓨팅을 초월한 제타스케일의 압도적인 보안과 분산화된 해자를 구축하여 정부조차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엑사스케일 초당 100경번의 부동소수점 연산을 수행할 수 수준이고 제타스케일 초당 1회 번의 연산을 수행할 수 수준입니다. 비트코인 네트워크 전체 연산 능력을 합치면 이미 제타스케일 수준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엑사스케일하고 제타스케일을 비교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결론은 뭔고 하니까 결론은 현존한 자산 가운데 난공불락으로 불릴 정도로 해자를 구축에 성공한 것은 비트코인만한 자산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10%는 투자라는 이야기인 거죠. 반도체 여러분들 섹터 ETF에 한 20, 30% 정도 투자하고 여러분 여기에 오늘 2013년부터 비트코인을 채굴해오는 분이 글을 쓰셨네요. 디렉터 오브 에너지 제비어 흐모사란 분이 글을 쓴 겁니다. 예. 여기서 이제 해시레이트란 표현을 여러 번 제가 소개해 드렸는데 해시레이트가 개별 채굴기나 전체 네트워크가 초당 수행하는 해시 연산 횟수를 말합니다. 예.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테라 해시트, 엑사 해시트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트워크를 지탱하는 컴퓨팅 파워의 총합을 뜻하고 이 수치가 높을수록 외부 공격을 시행하는 데 천문학적인 비용이 발생합니다. 해시레이트는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의 안정성과 신뢰도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 제비어 흐모사란 분이 비트코인이 출시한 2009년부터 크리스마스 이브에 해시레이트를 정리한 겁니다. 해시레이트를 122조 배 정도 성장한 겁니다. 122조 배 이렇게 성장한 겁니다. 이게 로그 함수입니다. 원래는 여러분들 거의 지수적으로 성장했는데 그 수치가 너무 크니까 Y를 이런 로그로 처리해가 이렇게 완만한 곡선이 나온 겁니다.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전 세계 그 어떤 슈퍼컴퓨터 단일체보다 강력한 연산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엑사스케일 수준을 넘어 이제는 제타스케일 영역에 들어갔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연산력은 어떤 종류의 여러분들 해킹이나 이런 부분은 안전하다는 거죠. 출시한 이후에 해시레이트는 122조 배 성장한 겁니다. 지금 가격 때문에 많이 말들은 많지만 정말 비트코인을 연구하는 사람은 해시레이트가 증가하는 속도를 보고 가격과 관계없이 계속 자산으로서 뭐죠 안정성은 높아지고 있다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해시레이트의 상승은 더 많은 채굴자가 더 고성능의 장비로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음을 뜻하고 이것은 비트코인의 가치와 보안에 대한 시장의 강력한 신뢰를 반영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셔 가지고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금 투자하라. 저는 노거든요. 금 왜 투자하냐.
정신 나간 사람들이 뭐 금 투자하라고 뭐 있으면 이야기한다고 여러분들 누가 저한테 이야기를 해 주더구먼요. 공박선 금 투자하라고 막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맞는 말입니까? 금을 왜 투자하냐 이야기죠. 금을 왜 투자하겠습니까? 다른 대안들이 많은데. 천장 뚫은 금값 더 오른다. 골드뱅킹 잔액 2조 눈앞. 금 ETF는 3개월간 자금 유입 규모 3위. 절대 공포 매도도 하지 않지만 가격이 오를 때 따라 올라가는 것도 굉장히 치명적인 거죠. 여러분들 제 이야기는 그냥 무슨 뭐 감정 같은 데 둔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가격이 뛰는데 역사적 가격을 보면 된다 이야기죠.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뭐 당장 사가지고 판매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앞으로 5년 10년 후에 금 투자가 어떻게 될 건지를 보는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사람은 당장 접하는 정보에 금에 투자하는 은행 계좌인 골드뱅킹 잔액이 늘어난 등 금 투자가 좀처럼 식을 줄 모릅니다. 골드뱅킹을 많이 드는 모양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뭐 ETF 금에 투자라. 진짜로 금에 투자?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저는 여러분 금을 투자를 안 합니다. 여러분들 한참 4월 달에 도널드 트럼프 해방기념일 여름 발표 이후에 관세 때문에 굉장히 흉흉할 때 월스트리트 저널이 노르웨이 국부펀드의 CEO인 탕겐 CEO하고 여러분 인터뷰했지 않습니까? 아주 멋있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금 투자 왜 안 하냐. 딴 사람들 금 투자하는데 탕겐 CEO가 뭐라고 합니까? 금 투자는 보험용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다. 금은 그렇게 크게 성장하지 않는다.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금을 투자하는 것을 금지되어 있다. 설령 노르웨이 국부펀드의 내규가 바뀌어서 금을 투자하더라도 난 금 투자 안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 금을 투자를 안 합니다. 왜? 성장성이 낮기 때문에 수익성이 낮기 때문에 투자 안 하는 겁니다. 지금 69% 오르는 것은 언제든지 조정이 되겠죠. 역사적 자료를 항상 보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중시하는 것은 숫자입니다. 숫자는 과학이니까.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농담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비트코인이 마이너스입니다. 연초 대비해 가지고 금이 64.5%가 늘은 겁니다. 그러나 역사적 자료를 보시기 바랍니다. 15년 금의 수익성 성장률이 연평균 9%, 10년이 13%, 5년이 19%입니다. 뭘 이야기하는 거 하니까 인플레이션을 해지하기가 힘들 정도로 이런 가격이 그동안 올라온 겁니다. 물론 역사적 자료가 이렇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저는 금을 투자 안 하는 겁니다. 왜? 자산을 여러분 투자한다면 자산이 정식돼가 돈을 더 많이 벌어주기를 원하는데 당장 여러분들 올해 내년 몇 년 정도 올랐다 해좀 금을 여러분들 왕창 살 필요가 없는 겁니다. 탕겐 CEO가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금은 보험용 자산이다. 전쟁처럼 위기 시에는 빛을 발하지만 평화 시에는 부담이 굉장히 큰 자산이라는 겁니다. 15년치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자산에 비해서 현저하게 수익률이 낮습니다. 금을. 그러니까 내가 금괴를 사가지고 20년 갖고 있었는데 많이 올랐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지금 오른 것만 보죠. 다른 자산이 오른 거하고 비교하면 현저하게 낮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익률 자료를 가지고 이런 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죠. 10년 자료 보시기 바랍니다. 금이 13%밖에 안 올랐습니다. 그냥 S&P 500 투자하더라도 13%인 겁니다. 차이가 안 나는 거죠. 금보다 은이라는데 은이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은을 가지고 여러분들 평균 수익률을 계산해도 금하고 크게 차이가 안 날 겁니다. 성장성이 높은 자산들이 많은데 왜 굳이 금을 사느냐 이야기죠. 공 박사님 금괴 안 사고 ETF 사면 됩니다. 왜 이 금 ETF를 사냐 이야기죠. 다른 데 여러분들 반도체라든지 기술도 투자하면 20% 30% 올라가는데 이 테이블이 이런 많은 걸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는 건데 저는 금 투자를 안 한 거 금 투자를 권할 수가 없는 거죠. 여기 여러분 어제
X에서 많이 유행된 이 내용이 뭔고 하니까 이분이 퐁리입니다. 마이클 세일러가 창업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여러분들 CEO입니다. 오래전부터 월남계 미국인일 거다 이렇게 생각해 왔는데 이 방송에서 가족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죠. 예, 루이스란 분이 금 부동산 은행 계좌에 있는 대부분의 재산은 국가에 의해서 몰수되거나 화폐가치 리셋으로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사실을 퐁레 가족의 사례가 보여줍니다. 보트피플 출신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벗어나 개인의 재산권과 부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비트코인의 가치를 보유하는 것입니다. 현대사에서 비트코인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한 투자를 넘어 정부가 함부로 빼앗을 수 없는 확실한 재산권을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이 퐁리의 이름들 인터뷰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봤습니다. 이 인터뷰를. 퐁리라는 사람을 이해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는 인터뷰였습니다. 루이스란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기 퐁리의 인터뷰 전문을 풀어봤습니다. 이게 퐁리가 평소에도 이러면 사람이 좀 범상치 않다 제가 그렇게 생각해 왔죠. 월남계 미국인이고 아마도 월남 공산화 때 부모가 이주했을 것이야 그렇게 제가 추측은 해왔는데 이번에 자기 가족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가족 이야기. 1975년에 사이공 함락 이후에 북베트남 정권은 가장 먼저 화폐를 국유화했습니다. 은행의 돈은 제로가 되었고 개인이 가졌던 모든 현금은 강제로 은행에 맡겨 단 $10 정도의 가치로 교환됐습니다. 돈을 100만 달러 있던 200만 달러에 관계없이 전부 다 10불씩 준 겁니다. 사이공이 여러분들 공산화되고 난 다음에 베트남 공산당 정부가 모든 예금자에게 10불씩만 준 겁니다. 당시 100만 달러를 가진 사람이든 10달러를 가진 사람이든 똑같이 10달러만 돌려받았습니다. 이것은 대를 이어 일구온 가문의 모든 부가 하룻밤 사이에 증발했음을 뜻합니다. 당시 금 소유는 불부유되었고 사람들은 이를 지키기 위해서 옷 속에 꿰매거나 매트리스 안에 숨겨야 했습니다. 부동산과 사업체 역시 국가에 몰수되어 더 이상 개인의 소유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월남이 망했을 때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인가 이렇게 1975년이기 때문에 월남 난민들이 부산시의 부산구 부산여고에 이름 수용이 됐죠. 그 주변에 제가 살았기 때문에 많은 기억들 가운데 굉장히 강하게 여러분들 월남인들이 고생하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재산을 모두 잃은 부모님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두 자녀를 데리고 남중국해로 탈출을 결심했습니다. 이렇게 탈출하는 겁니다. 앞이 안 보이면은. 당시 약 100만 명이 탈출을 시도했고 그중 25에서 50%의 사람들이 바다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월남을 방문했을 때 저는 별로 그렇게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그 기억들이 오래 남아 있었기 때문에. 다행히 독일로 향하던 선박에 구조되어 싱가포르 수용소를 거쳐 미국 뉴욕의 가톨릭 교회 도움으로 난민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미국 이민 초기 극심한 빈곤 속에 살았으며 인터뷰의 첫 기억은 집에 강도가 들어왔던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강도는 털을 깔 것이 없을 만큼 가난한 우리 집에 들어온 강도가 최악의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만약 당시에 비트코인이 존재했다면 정부가 부를 몰수할 수 없었을 것이고 가족이 목숨을 걸고 바다로 떠나지 않고도 베트남의 자산을 지키며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80년대 미국에서 힘들게 번 돈을 고국 베트남의 가족에게 보낼 때 금은방 등을 통한 중개인은 송금행의 약 30%를 스스로 떼어갔습니다. 열심히 일한 돈의 상당 부분이 누군가에 강탈당하는 구조였습니다. 비트코인은 이러한 자산 몰수 방지뿐만 아니고 중간 착지 없는 저렴하고 빠른 송금 문제를 동시에 해결합니다. 그래서 이런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부자의 문제와 빈자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부자들은 재산을 정식할 수 있고 빈자들은 송금료를 줄일 수가 있는 겁니다. 비트코인은 특정 정당의 정물이 아니고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민주적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정권이 들었으라도 이를 막아서도 안 되는 기술입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에서 금이나 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하시는 분이 많은데 제 이야기는 모든 투자의 이런 기준은 상대적인 겁니다. 상대적인 거. 금이 여러분들 쑥쑥 성장해서 수익성이 높으면 금에 투자하죠. 이렇게 금 투자도 마찬가지로 은 투자도 여러분들 역사적 기록들이 그렇게 좋지 않은 겁니다. 아니 미국의 기술주들이 더 많이 성장할 수 있는데 그걸 두고 뭡니까? 왜 굳이 역사적 자료가 수익성이 낮은 데로 왜 그렇게 이런 투자를 해야 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노르웨이 국부펀드의 니콜라이 탕겐 CEO 이야기입니다. 금은 전쟁이나 금융위기에는 위기를 대체할 수 있는 보험용 자산이지만 기술 혁신이 일어나는 평화로운 시기에는 성장이 더디어 다른 자산 대비 수익률이 낮습니다. 보험용 자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투자 대상이 늦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릭 엘드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미국의 자산 자문가들에게 이렇게 파괴적 기술들이 여러분들 성행하는 시대에 안전 위주로 모든 것을 다 투자라고 하는 것은 고객들에게 너무나 불충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험용 자산이니까 뭐 일부는 가질 수가 있겠죠. 가질 수가 있는데 저는 뭐 별로 취향이 잘 안 맞으니까 정체되고 이렇게 서서히 성장한 것은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뭐 골드 뱅킹이나 이런 부분이 유행을 하고 또 이런 프로그램 통해 가지고 뭐 금을 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확고한 주태가 있는 나는 금 안 산다. 기본적으로 노르웨이 국부펀드 니콜라이 탕겐 CEO처럼 나는 성장성 있는 자산에 투자한다. 성장이 그러면 인플레이션은 어떻게 방어합니까? 아니 성장이 있는 자산이 미국의 기술주 투자하면 반도체 주식 투자하면 여러분들 인플레이션이 5% 6% 되더라도 20% 정도 남길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두려워 가지고 뭐 다른 사람들이 그거 하니까 뭐 나도 그거 해야겠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따라가면은. 그지? 예. 그렇지만 선택은 저는 현물 금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금 ETF도 갖고 있지 않고 반에크 그룹이 운영하는 건강 ETF도 저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수익률이 낮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부 유튜브들이 금을 사라 뭐 이렇게 하는 것은 나는 노입니다. 그거는 굉장히 무책임한 그런 조언이고 시류를 편성하는 그런 조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조언은 대단히 위험한 거죠. 레밍 때하고 똑같은 겁니다. 금이 오르면 금을 사고 은이 오르면 은을 사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공병호 TV를 한 달 정도 보신 분들은 주대가 딱 서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걸 해야 될지. 비트코인을 투자하라는 이야기는 비트코인에. 비트코인을 투자하면 되는 겁니다. 비트코인은 자산으로 들으면 훌륭하지만 뭐로 훌륭하냐. 사람들에게 엄청난 희망을 주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을 이런 비트코인은 또 어떤 장점이 있는가 하니까 비트코인을 갖게 되면은 사람이 공부를 하게 되죠. 그리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은 어디로 가는가 화폐는 무엇인가 인플레이션이 무엇인가 법정 화폐란 무엇인가 권력이란 무엇인가 삼라만상을 다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자산이 투자자로 하여금 그렇게 깊이 생각하고 성찰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드는 자산이 세상에 어디 있냐 이야기죠. 응? 금이 번쩍 하지만 그 금이 사람들에게 생각하도록 만듭니까? 그 금이 여러분들 공부하도록 만듭니까? 그 금이 성찰하도록 만듭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비트코인만 구글에 투자하면은 구글이 여러분들 분기별로 성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는 관심이 있지만 깊이 여러분들 삼라만상을 생각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투자 이런 장점이라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을 숙고하게 하고 사람을 여러분들 공부하게 하고 사람을 성찰하게 만드는 겁니다. 잘했지 않습니까? 비트코인은 여러분에게 어떤 대학의 학위가 제공했던 것보다 모아된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칩니다. 수학도 가르치고 기술도 가르치고 경제학도 가르치고 철학도 가르치고
공정함에 대한 것도 가르치고 정치도 가르치고 역사도 가르치고 에너지도 가르치고 돈도 가르치고 희망도 가르치고 예. 스테판 박사 하나 빠졌다는 거 아닙니까? 물리학. The Physics of Bitcoin 물리학도 여러분들 빠졌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비트코인은 공부를 시켜주는 자산인 겁니다. 공부를. 그러니까 비트코인 나중에 뭐 최악의 경우에 실패하도록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 10% 투자하면 10% 이래도 관계없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트코인을 공부하면은 현대 경제의 문제점을 알게 됩니다. 비트코인을 공부하면 법정 화폐의 문제점을 여러분 알게 되는 겁니다. 비트코인을 좀 공부하게 되면 현대 정치 권력이 얼마나 여러분들 부정직한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비트코인을 공부하게 되면 프로토콜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비트코인을 이해하면 네트워크 효과를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비트코인을 이해하게 되면 금융을 이해하게 되죠. 비트코인을 이야기하면 담보를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비트코인을 이해하게 되면 가치 보존 가치 정식 전부를 다 여러분들이 이해하도록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비트코인을 여러분 이해하게 되면 화폐의 역사를 여러분 이해하게 되는 비트코인을 이해하게 되면 에너지를 여러분들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이런 멋진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좋은 기회니까 기회 되시면 기회를 많이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 한다 이런 비트코인을 여러분들이 부자가 된다 해서 제가 함께 뭐 특별한 이익은 안 되지만 많은 분들이 부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라는 뭐 앞으로 점점 더 어려워질 겁니다. 많이 어려워질 겁니다. 아주 많이 어려워지겠죠. 억수로 이러면 어려워질 겁니다. 무진장 어려워지겠죠. 말과 글로 담을 수 없을 만큼 나라가 어려워지겠죠.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경제적 자유와 독립을 확보하는 것이고 투자를 잘하는 것이 이런 경제적 독립을 확보하는 것이죠. 뭐 가격이 내리고 이런 거 별로 관심 가지고 4년 반감기 법칙이 죽었다. 이 바이낸스의 창업자인 CG가 그런 이야기를 했네요. 4년 반감기론이 어떻게 맞겠습니까? 유동성이 큰 역할을 하는데 비트코인이 희망을 준다는 거 아니면 희망을 호흡을 주는 거지 않습니까? 자기 자산을 뺏기지 않고 자기 자산이 계속해서 올라가니까 비트코인을 사서 여러분들 공부를 하게 되면 그다음부터 뭐합니까? 압구정동 아파트 가격을 보지 않지 않습니까? 압구정동 아파트 가격을 여러분 바로 뭡니까? 비트코인 개수로 여러분들 한산하는 머리가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을 비트코인 관점으로 조명을 해보기 때문에 정직함이 몸에 배이는 거죠. 속지 않는 겁니다. 세상에 유행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미국의 모든 은행들이 암호화폐 지불을 대개 수용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담보가 중요하니까 부동산 담보보다 이런 월등하게 뛰어난 양질의 우량 담보가 있고 그 담보를 수용하지 않고 여러분들 신용을 어떻게 창출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이렇게 이제 항복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격이 떨어졌다고 야단이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연도별로 가장 낮은 가격을 여러분들 적어 놓은 겁니다. 가장 낮은 가격이 계속 올라가지 않습니까? 오늘 보시다시피 해시레이트가 채굴에 이름 투입하는 에너지 총량이 계속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 해의 하한가도 계속 늘어나지 않습니까? 하한가가 떨어지더라도. 그동안 제가 비트코인은 조금 소홀히 다뤘는데 오늘 여러분 쉬는 날이고 하니까 이 보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에 스타클래프트 토너먼트에서 1등은 500불 주고 2등은 250불 주고 3등은 150불 주고 4등은 100불 주고 5등에서 8등까지 여러분들 비트코인 25개를 준 겁니다. 예. 비트코인만 우리를 배반 안 할 거예요. 정치는 배반하지 않습니까? 정치는 사람은 배반하지 않습니까? 속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에 산 사람은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막 그런 돌아볼 필요가 없이 얘가 전설적인 돌아가신 분이죠. 존 맥카피 소프트웨어 개발자이자 경영자였죠. 희소성이죠 가장.
비트코인의 밸류가 어디서 나옵니까? 희소성. 법정 합의가 실패를 했으니까 대안이 금밖에는 다른 게 지금 남아있지 않는 거죠. 비트코인이 공짜로 얻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에너지 코스트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채굴 비용이. 비트코인을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네트워크 이펙트가 있지 않습니까? 비트코인을 만난 사람은 공부한 사람은 잘 안 팝니다. 하나도 여러분들 팔지 않습니다. 네트워크 이펙트가 시간이 가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답션, 채택. 모든 사람이 다 채택하고 기관이 채택하고 나라가 채택하고 주정부가 채택하고 연금기금이 채택하고 자산운용사 채택하고 은행이 채택하고 전부 다 살려고 할 거 아닙니까? 잠정적인 가격의 변동 플럭추에이션은 미닝리에서 의미가 없다는 거지 않습니까? 떨어지면 더 좋죠. 왜냐하면 더 살 수 있으니까. 싸게 살 수 있으니까. 지금 뭐 보면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그런 회사의 주식이 떨어졌다고 전부가 다 벌벌벌 뜨는데 아니 그렇게 싸게 살 수 있는 때가 언제 있겠습니까? 150불대 160불대 그저죠 뭐. 그러니까 오늘 방송 다 마치고 방송 막 시작하기 전에 이걸 보고 야 기발나다. 진짜 이걸 전부 다 주는데 스테판 박사는 물리학이 빠졌다는 이야기를 지적했는데 공부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비트코인 여러분 방송을 시작하고 나서 얼마나 넓어집니까 지금 분야가. 글로벌 화폐 시스템 심지어는 여러분 금융의 담보 문제까지 전부 다 포괄하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넓은 영역을 공부를 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하고 계속 실시간이 그냥 ETF 투자 정도가 아니고 광범위한 걸 다 보지 않습니까. 광범위한 것을. 이렇게 공부시켜주는 자산이 어디 있습니까.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여러분 훌륭하고 테슬라가 여러분 앞으로도 계속 성장하겠지만 테슬라 주식을 가지는 것은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여력은 안 주는 거죠. 왜냐하면 테슬라 주가만 관심을 가지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력이 있으시면은 비트코인 불관하기 전에 뭐 조금 가지시기 바랍니다. 형편에 따라 어떤 분은 0.1 어떤 분은 1개 어떤 분은 3개. 얼마나 여러분들 방송도 박진감 납니까. 그리고 제가 공부해 보니까 여러분 제가 공부를 제가 딴 거는 몰라도 엄청나게 성실하게 뭘 하거든요. 여러분 방송 들어보신 분들 아실 거 아닙니까. 아주 성실하게 공부를 해 보니까 깊숙이 들어가 보니까 비트코인을 살 수 있는 세대가 된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인 거죠. 살 수 없는 세대가 이제 곧 펼쳐지겠죠. 그리고 그 비트코인의 이런 등장을 할 때는 그렇게 심각하게 안 느꼈겠지만 법정 화폐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수정해야겠다 그 정도였을 겁니다. 지금은 법정 화폐 제도가 수선할 수 없을 만큼 망가진 겁니다. 뭐 정치인들이 나빠서가 아니고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겁니다. 한국도 보시기 바랍니다. 국채 이런 발행이 100조 200조 내년에 230조 더 늘어나 250조까지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300조 400조 이렇게 늘어나겠죠.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때 딱 우리가 당면하게 되는 것이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자산 가치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그럼 금을 사겠냐 이야기. 난 금 안 산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여러분들 우리 자산을 유지하겠냐. 지금 정부와 같은 성격을 가지면은 미국 사람들 이름도 자산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투자해서 대단히 심각하게 생각하는데 미국하고 지금 우리는 비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선 하나는 미국의 기축통화인데 원화 가치가 대미 달러에 비해서 계속 내려갈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정권 성격이 좌파 정권이기 때문에 돈을 부려서 나라 경제를 살려야겠다게 굳건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재정적자는 폭발할 거고 반기업 정책을 계속 이렇게 이런 강요를 하니까 수출 경쟁력은 계속 떨어질 거고 그럼 경상수지도 흔들릴 거란 말이죠.
그럼 인플레이션가 이런 만연될 거고 그럼 자산을 어떻게 해요? 미국 사람과 달리 우리는 2배 3배 정도 더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 자산을 어떻게 앞으로 유지해야 되냐. 어차피 여러분 지금 갖고 있는 아파트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원화 가치로 표시되어 있으니까 나머지 자산들은 달러 자산을 가져야 되고 그럼 달러 자산을 어떻게 뭘 가져야 되냐 이야기죠. 기술주 반도체주 미국 여러분 기술주 반도체주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동시에 뭐죠? 비트코인도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결론이 딱 나오지 않습니까? 결론이. 뭐 모호한 결론이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명확하고 단호한 결론이 그냥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부를 해보니까 이게 어마어마하게 철학적이고 어마어마하게 광범위한 것을 공부하게 만드는 자산인 거죠. 세상에 살아가면서 항상 여러분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드는 계기가 있고 그런 여러분들이 기회가 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비로소 여러분들 비트코인을 공부하면서 담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 담보위기가 어떤 부동산 담보위기가 왜 문제인지 이런 걸 전부 다 우리가 파악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형편들이 다 다르니까 여러분이 다 신중히 결정해서 하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개인이 갖고 있는 자산 가운데 10% 정도는 비트코인을 활동하고 더 과감한 사람은 더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뭐 그것까지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저는 10% 더 합니다. 10% 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 정도가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기준점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더하기 빼기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불가능이 전에 한 개 정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여러분 새 주제 준비해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시간 되시고 뭐 세상은 좀 칙칙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통제할 수 없고 관리할 수 없는 영역이니까 관심은 가져야겠지만 낙담하거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훌륭한 투자자로 거듭나셔서 돈에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승리하는 투자자가 되셔가지고 경제적 자립 경제적 독립을 꼭 여러분들 성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시고 그 과정에서 이 학습 플랫폼이 계속해서 발군에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혹시 여러분 유튜브 보시다가 뭐 투자방이나 이런 공병호 TV를 사정한 걸 보시면은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항상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람을 만나는 것은 거의 이게 유일합니다. 이 아침 방송에 가장 많은 시간을 뭐 대부분 시간을 쏟기 때문에 이 방송 외에는 다른 그런 투자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운영하지 않으니까 쏟지 않으시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